AI 기반 철도 차량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한국교통대학교 서지구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통대학교 철도차량 시스템공학과 조교수 서지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안전이나 실외성 유지 보수는 아니고요.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I의 역할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 순서로 에너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 에너지 기술, 그리고 철도 에너지 성능 분석,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술 동향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줄이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감하는 것,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92년도에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시작으로 97년도에 교토 의장서, 2015년에 파리 협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에너지를 감축하고 탄소를 줄여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각되었는데요. 이것은 2050년까지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치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포함한 여러 가지 선진국들은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가혹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철도 분야에 있어서 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의 에너지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EU레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도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기존 철도의 에너지 효율화 수요는 당연히 있어 왔고요. 추가로 최근에 안보 위기, 에너지 위기 등을 등장했기 때문에 철도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먼저 유럽에서 에너지 소비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열차역동 트랙션 쪽에서 한 87% 정도의 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요. 나머지 인프라나 스테이션, 건물 설비 쪽에서 한 13%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술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럴링스톡에 따른 차량의 자체 효율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 스케일 효율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 있는 효율화, 그 다음에 역사, 기지의 효율화, 그리고 이제 조직 관리,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분류할 때 추가적으로 기술 수준별로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단기라고 하면 비교적 좀 난이도가 낮거나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장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철도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철도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소비되는 패턴인데요. 이쪽이 이제 전체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리드 에너지, 즉 전력망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변전도를 거치면서 일부 전력변화 손실을 거쳐서 이 전차선으로 공급이 되고요. 전차선에서도 송전선 시스템을 거쳐서 차량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공급된 에너지는 우리가 또 전력 변화를 한 다음에 주전력과 추진 전력으로 나눠서 공급이 되고요. 추진의 에너지는 모터의 효율 손실을 거쳐서 구름저항이나 공기저항을 극복하거나 차량이 가속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가속하는 데 공급된 이런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우리가 감속할 때 회생 전력을 통해서 다시 회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전력 변화 손실이나 또 제동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요. 나머지 에너지가 다시 철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도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각각의 손실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철도 에너지 효율화의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EU에서 제시하는 단기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간단한 기술이거나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군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전 반대쪽에서는 에코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주행할 때 정해진 구간을 정해진 시간을 주행하는데 여기서 가속과 감속 패턴을 체력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속도 프로파일을 추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 기반 동기 회생 동기화는 회생 전력을 다른 열차에서 활용하게끔 가속과 감속 열차 간의 그런 속도를 조정하는 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회생 전력이 나온다 해도 우리가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연료열차의 속도를 다이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쪽에서는 히트펌프 기반 H백 냉난방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히터를 쓰게 되면 전용 히터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H백 히트펌프 기반의 냉동 사이클 기반의 난방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쪽에서 에코 스테이블링을 위해서 주박 시의 전력 관리, 불필요 설비를 최적화하겠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 쪽에서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그다음 건물 설비 쪽에서는 LED 조명 적용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기술은 비교적 간편적인 기술이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만큼 절감 효과는 약간 한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 관제 쪽에서는 다스 ATO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도 단기 기술에 속도 최적화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보다 체계화해서 좀 더 최적화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이어 기세 조정은 또 마찬가지로 정차 패턴, 편성기, 속도 제약 여러 데이터를 같이 고려해서 이 해당 전력을 같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쪽에서는 추진 계통에서 영구 자석 기반의 변이 전동기를 도입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이제 삼성 유도 전동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영구 자석 기반의 동기 전동기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요. 한편으로 또 이런 게 이미 도입된 차량도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력 변환 쪽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컨버터를 도입해서 기존의 이제 실리콘 기반의 스위칭 호자보다 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냉방 부하가 적기 때문에 냉각 장치의 부하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H백의 우정 최적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결국에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런 걸 제어를 최적화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쪽에서의 에너지 측정 장치를 도입해서 에너지를 잘 측정하고 계량하겠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건물 설비 쪽에서는 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에너지를 보다 더 최적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기술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기술은 역시 운전관제 쪽에서는 고레벨 ATO, TMS라고 해서 트래픽 매니지먼트, 즉 차량의 개별 차량의 속도 제어와 여러 차량의 그런 제어를 통합해서 최적화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제어를 더 열심히 더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쪽에서 공기저항 저감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저항 저감은 장기 기술도 포함되지만 중기 기술로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량의 대차 쪽이라든지 아니면 상부 펜타그래프 쪽, 그 다음에 차량의 연결부 쪽 그런 쪽에 공기저항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화도 중기 및 장기 기술로 분류될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 부품이나 구성품에 경량화하는 중기 기술을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차량 자체의 소재를 알루미늄에서 뭐 복합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차량 전체 설계를 할 때 구조를 최적화해서 무게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약간 장기 기술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쪽에서는 인프라 쪽에서 양방향 변전선한 선로적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회생 전력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걸 저장했다가 변전소로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저장할 때가 혹시 필요할 때 다시 쓰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회생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피크 전력 같은 게 발생할 때 이런 저장 장치에서 전력을 방전하게 되면 우리가 또 피크 전력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또 우리가 이 부지가 확보해야 되고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대단해서 있기 때문에 장기 기술로 중기 및 장기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 설비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더 보도하겠다. 히트펌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효율화하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U레일에 앞서서 또 유럽에서도 시프트 레일이라고 하는 2014년부터 20년까지에도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단히 프로젝트를 여러 운영사나 이런 데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에너지 관련된 기술에 대해 제시하였는데요. 경량화, 공력 최적화, 추진 계통이 있고 효율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제 연구가 되고 고민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서 했던 S2R 프로젝트에서는 시뮬레이션 툴 기반 척도 차량의 에너지 산정이라는 개념이 또 연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척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공식적으로 산정하거나 표준값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승용차는 이미 공인연비가 있죠.
도심 연비, 시내 연비, 전기장치에서 전비라는 걸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까지는 아직 그렇게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일단 철도의 표준 에너지 성능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쓰자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철도 차량은 워낙 이제 우리가 시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도입하자는 게 있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는 승용차는 실제 시험을 하지만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연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법제화가 되어서 유럽도 포함해서 미국도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연비, CO2 배출량 이런 것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이 도입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제작사별로 그런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멘스의 동향입니다. 지멘스는 차세대 고속열차의 에너지 절감을 30% 달성하겠다. 중량도 15% 줄이고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들도 제시하였는데요. 경량화에 있어서는 고성능 차체 프로파일, 또 용접을 더 개선해서 중량을 줄이고요. 공기저항 쪽에서는 대차 하우징, 차량 상부 고압장치, 하우징, 그리고 팬더럽 손상 개선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요. 상부 장치를 좀 더 개선하고요. 하부 대차는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공기저항을 줄이겠다라는 걸 제시하였습니다. 추진계통 보호 효율화는 연구자석 기반의 독립 전동기를 적용해서 기존의 유도 전동기보다 좀 손실을 좀 더 줄이고요. 또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변환을 도입해서 이 추진계통도 효율화를 하겠다는 걸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300km/h 주행 기준으로 기존 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30% 절감하겠다라는 수치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 알스톰의 GGV 차량인데요. 차세대 그런 고속열차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탑승객 수 증대, 비용 절감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주요 기술을 보게 되면 공기저항 최적화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회생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듈형 설계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객차의 그런 여객 시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도입하고요. 제어력을 높이고 또 이제 그 디지털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효율화하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기존 열차 대비 20%를 절감하겠다라는 수치를 제시하였고요. 승객수 또한 740석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전 열차보다 20% 늘리겠다 이러한 컨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그런 고속열차 기술인데요. 2020년부터 투입된 고속열차 M700S 계열 차량에 에너지 효율화를 도입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입된 기술을 일본에서 공개 자료에서는 경량 차체, 저항저항 설계를 도입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최적화하고 외부의 공기정을 개선하고 또 구성품의 부피 같은 걸 줄여서 다운사이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변환을 도입해서 추진 계통의 이제 손실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기반의 보조전 시스템, 또 편성구조 유연화 이런 걸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실제 N700A 차량 대비 7%를 절감하였다는 걸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그런 이유로는 먼저 구성품 부위 축소가 있는데요. 이 추진 시스템을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손실이 줄고 이런 손실이 준다는 것 결국에 이제 그 발열을 주기 때문에 냉각 부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송풍기 기반의 강제 냉각 방식을 썼다고 하면 N700S에서는 추진 계통에 그 자연 대류 방식의 송풍기가 없이도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변화를 통해서 추진 계통의 에너지 소모량을 이렇게 줄였다라고 손실량을 줄였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화 효과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추진 계통에 있는 변압기나 컨버터 쪽에 준용이 되어 있는데 기존 차량 대비 20%를 줄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줄어든 곳을 확인해 보면 아무래도 약간 좀 전력 변화 쪽에서 많이 중량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차세대 고정열차의 공기저항 에너지 절감에 대한 컨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량화를 도입하고요. 공기저항을 감소하고 추진계통 보호 효율화, 제동 안전성 향상, 여객석 향상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항상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량화, 공기저항 감소, 추진계통 보호 효율화 이런 것들은 제작사를 가리지 않고 항상 지금 등장하는 주요 그런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열차 중량을 10% 감소시키고
공기 저항을 22% 감소시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당연히 도입되었기 때문에 속도를 늘리더라도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CRC에서는 전동차에 관련된 에너지 그런 기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속열차와 다르게 전동차는 주로 낮은 속도에서 가감속 패턴이 빈번한 차량입니다. 가감속이 많다는 것은 공기 저항보다는 아무래도 중량, 즉 무게에 따른 가감속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중량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탄소 섬유화학 플라스틱 CFRP를 도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체와 대차에 도입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 계통에서는 전력 변환 장치를 SIC를 도입하고 또 연구자기관 동기 전등기를 도입해서 또 감속비도 제거해서 또 이런 부품 무게를 줄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장치도 개선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중량보다 14%를 줄이고 소음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15%를 늘렸다라는 그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에너지 해외 동향에 대한 요약입니다. 에너지 개선은 차량, 물론 제작사는 차량 위주로 제시하였지만 차량이나 운전, 관제, 인프라, 정거장 등 전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기술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는 기술, 뭐 전동기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또 스위칭 소자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은 차량의 제어, 운전 이런 쪽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AI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에 먼저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거나 거기서부터 방법론을 추출하거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에 도입했을 때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 최적화나 이런 체감표 관시 최적화 이런 쪽에 있어서 AI 기술이 현재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AI 기반 에너지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직까지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뭐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처리 쪽에서는 많이 도입되는데요. 에너지 쪽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 연구 사례를 위주로 정리해봤고요. 올해 2025년에 나온 그런 논문 등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운행시간표 최적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표 최적화는 기존의 열차 운행, 주행 구간, 교통수요 데이터를 이 머신러닝 AI 모델에 학습을 해서 차량의 가속, 방속, 정차 시간을 조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른 열차의 회생 에너지를 인접 열차가 제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여기 연구에서는 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회생 전력 활용을 늘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전 시간표 최적화는 기존에도 우리가 다 행해왔던 그런 방식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AI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역할은 유연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최적화는 여러 가지 변수를 보여야 됩니다. 에너지, 정기성, 승차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로의 속도 조건, 신호, 안전 고려할 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패턴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능동적으로 약간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선로변 ESS 제어에 AI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선로변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충방전을 제어해야 됩니다. 에너지 저장지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변전에서 나온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회생 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요. 나중에 방전할 때는 차량이 지나가거나 혹은 또 피크 전력에 대응해야 될 때 그럴 때 방전을 해야 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기술 개요는 이런 ESS를 도시철도 선로변에 도입했을 때 결국에 이런 걸 충방전을 제어해야 되는데 외부 데이터 같은 관제나 열차 운행 실시간 데이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 쪽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ESS에서 실측 가능한 데이터, 예를 들면 전류나 전압, 그리고 뭐 배터리 SOC 충전량 같은 것만 활용해서 충방전을 제어하도록 학습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쨌든 ESS 제어보다 좀 효율화하고 좀 실용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방법은 ESS 측에서 관측 가능한 정보 같은 것만 가져와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충방전이 잘 되고 에너지 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이 ESS 제어 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열차 상태를 관제로부터 받아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보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차의 H백 에너지 최적화를 AI 기반으로 수행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의 기술 개혁은 실차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학습해서요, 객차의 실내 열환경, 외기 조건, 일사량, 승객 점유율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런 걸 통해서 H백을 선제적으로 예측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승객이 많이 탄 다음에 냉방기를 많이 돌리는 것보다 미리 냉방기를 틀어주게 된다면 더 낮은 부하에서도 되게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런 냉난방 출력 변동을 줄일 수 있고요. 효율이 안 좋은 운전 영역 그런 것을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회전성을 유지하면서도 H백의 에너지 소모량, 냉난방 쪽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역할은 결국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 제시했던 객차 실내 연원경, 외기 조건, 밀사량, 승객 이런 거 우리가 전동차가 운행하면서 항상 데이터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타는지, 어디서 실내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차량의 연원경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서 합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냉난방 제어를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AI 쪽은 에너지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는 대부분 이런 제어 쪽, H백 제어라든지 차량의 속도 제어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 기술 쪽에서 먼저 많이 선제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도 에너지 성능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에너지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철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연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하우스 폴 이걸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어디서 많이 소비되는지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어떤 기술을 도입하였을 때의 절감 효과도 예측하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도입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에너지 저감 전략 같은 것도 혹은 또 투입 비용 대비 이 효과, BC 분석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저도 국내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철도 에너지 성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라벨링 같이 이런 것도 도입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약간 신뢰성 있는 수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에너지 관련된 연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 사례 같은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KTX 3000 차량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선 구간에서 한 번 주행할 때 에너지 소비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방법론은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고요.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여기 왼쪽이 이제 전차에 공급된 전력이 되어 있고요. 그 전력이 주전력과 보조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주전력 에너지는 이제 모터의 손실을 거쳐서 휠로 전달되겠습니다. 휠로 전달된 주행 에너지는 차량의 가속이라든지 공기 저항, 기타 속도에 비례하는 혹은 상수에 대한 저항, 주행 저항으로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분석하게 되면 차량이 주행할 때 총 에너지 소비량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차량의 그런 에너지 성능 같은 걸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준비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번 화면에서는 과연 열차의 그런 최고 속도를 바꿨을 때 과연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표가 300km 최고속도 뷰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고속도가 400까지, 왼쪽으로 갈수록 속도를 50씩 줄여서 이런 속도 구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그냥 모터의 그런 출력 같은 것만 조정해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차량의 제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300km/h 최고속도 성능에서 400km 정도 우리가 경부선 같은 구간 주행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은 53.4%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많이 느는지 주로 공기저항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을 반영한 그런 시나리오 분석인데요. 왼쪽이 기존 차량의 제형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경량화, 공기저항 절감, 모터 효율 같은 걸 계산하거나 전력 변화 효율을 높였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차량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되면 나아가서 우리가 전력 단가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연간 거둘 수 있는 전력 절감 비용 같은 것도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이 투입되었을 때 대비 우리가 이런 걸 페이백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나
전략을 세울 때 그런 걸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속도 최적화인데요. 시뮬레이션 기반 용어는 당연히 속도 최적화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 이런 패턴을 최적화해서 최적화된 그런 속도, 프로파일, 에너지 소비량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 설정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비 사례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일반적인 최적화를 하지 않은 속도와 최적화한 속도의 그런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한 4km, 한 240초라는 그런 고정 조건을 주고 여기서 속도를 최적화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 주신데요.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평지 주행했을 때 그런 속도에 대한 패턴이고요. 아래쪽은 경사도를 주행했을 때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 보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뭐 5에서 15%까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경사 조건이라든가 차량의 성능 그리고 또 도로 구배나 아니면 길이, 주행 시간 이런 거에 달라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계산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는 개별 차량의 속도 최적화였고요. 여러 차량을 같이 추적하게 되면 회생제동 동기화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아까 회생제동 동기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런 기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그런 연구의 조건은 인접한 5대 전동차를 15km 구간에서 역간 거리 1.5km, 즉 10개의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개별 열차의 속도만 최적화한 결과 개별 열차의 속도를 최적화하면 더 추가로 열차 간의 가강 특성을 조정해서 회생 전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했을 때요. 아래쪽이 열차면 도표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표와 최적화된 도표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게 되고요.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누적 소비량 같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총 에너지 소비량 같은 기준으로 최적화를 열차 간의 속도를 조정했을 때는 약 3.5% 정도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때의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 효과는 전부 다 회생 전력을 66%에서 한 85%까지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간단한 그런 조건을 세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자동차 주행 환경이나 역간 거리, 역간 구배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런 약간 연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철도 에너지 효율화는 기후전력 이런 비용 측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도만은 아니고요. 산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나 아니면 에너지 생산 그리고 또 빌딩 모든 곳에서 다 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철도도 예외는 아니고요. 다만 철도의 장점이라면 이 전차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철도는 내연기관을 바꾸는 거 뭐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자동차와 달리 이미 전철화된 그런 내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게 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철도 내에서도 운전, 관제, 인프라, 차량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주로 지금 단계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기술의 한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제어 쪽 이런 쪽으로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강의해주신 서주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